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 강의 2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서입니다. 1부 잘 들으셨죠? 아마도 여러분의 기대 그 이상이었을 강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못지않은 꿀팁들 이번 2부에서도 가득 담아냈으니까요. 여러분 믿고 기대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앞서서 남아있었던 우리 언어 문제, 문법 문제 두 문제 나머지 해결할 거고요. 메인으로 다룰 메인 디쉬, 메인 요리는요 바로 독서 2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사회 지문은요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을 법한 그런 세트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비교적 14번, 15번 남아있는 언어 문제는 좀 가볍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법 문제에서요. 이렇게 선생님이 등장한다. 선생님이요. 거의 진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처럼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우리로 치면요. 국어사전을 검색했을 때 볼 수 있는 또는 어떤 국립국어원의 어떤 규정집을 넘겨봤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그 선생님의 말대로만 하면 답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야. 보세요. 자, 에요와 예요는 어떻게 구별하며 쓰면 되나요? 질문했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에요는 설명하거나 의문하는 것. 그럴 때 종결 어미로 우리가 이다나 아니다를 쓸 수 있죠. 그때 어간 뒤에 붙는 것입니다. 즉 이다, 이고, 이니의 어간은 이잖아. 이 뒤에 붙는 거. 아니다, 아니고, 아니어서 아니 뒤에 붙는 것. 그거 우리 에요를 쓴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예요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에요의 준말이에요. 이 에요 요거 합쳐서 예요가 되는 건데 어떨 때 쓰냐면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딱 떠올려 보면 사과 체언이죠. 명사잖아. 받침 없죠. 여기에는 이거 사과예요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니? 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교실에요라고 한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거 맞춤법에 맞는 표현인가요? 라고 질문했지. 선생님의 답이 중요해요. 그때의 에요는 처소 부사격 조사 에와 부사격 조사라는 거야. 장소를 나타내주는. 자, 보조사 요가 결합하는 것. 우리 밥 어디에 있니? 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어디에가 여기 나와. 교실에. 사실은 어디에 있니? 라고 했을 때 교실에 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보조사 요를 딱 붙이면서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요는 보조사라고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네. 자, 맞춤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거 맞는 거야. 됐지? 그럼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이거 그대로 그냥 적용해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책을 어디에 두고 왔니? 하잖아. 방금 전에 어디에에 대한 장소 나왔어요. 집.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부사격 조사 에. 그 다음에 보조사 요. 집에라고 해도 되지만 높임의 보조사 요 딱 붙여서 집에 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제가 갔던 식당이 아니다지. 다를 떼고 아니 다음에 여기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아니 에요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 에요. 자, 그때 그를 도와준 건 이 학생, 보세요. 체언은 체언인데 여기에 뭐예요? 받침이 있지. 그 경우는 예요가 아니에요. 에요예요. 이렇게. 그러면 에요, 에요, 에요. 여러분 에요, 에요 학생 이에요가 되겠네요. 예요가 아니라 이에요의 줄임말이 예요지만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이에요. 그러면 답 몇 번? 1번. 또로롱. 바로 나왔죠.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왔더니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15번도요. 아주 쉬운데 15번은 여러분이 이건 좀 기억해둬야 됩니다. 뭐냐 하면 띄어쓰기가 나왔어. 아, 우리말의 띄어쓰기는 물론 세세한 규정은 되게 많아. 이건 허용하고 이건 허용이 안 되고. 그러나 그런 걸요. 여러분한테 다 암기하라고 할까요? 전혀. 그런 건요. 문제로 낼 때 이렇게 다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자는 거죠. 자, 기본적인 원칙은요. 모든 단어는 어떻게 해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다만 단어는 단어인데 단어 중에서요.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라. 요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자, 조사를 제외한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를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품사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관형사 다 단어입니다. 걔네들은요, 기본 띄어쓰는 거고요. 다만 그 품사 중에서 우리 조사라 하는 녀석은 앞말에 붙여 쓴다.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가볼게요. 알려주네. 동사야. 이 동사는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눈으로 감상하다.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다. 이거 다 뭐야? 아, 그렇지. 눈. 제 눈입니다. 쌍꺼풀도 있고요. 네, 눈. 그러면 동사 보다로 사용될 때는 띄어쓰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보다이. 얘는 부사야. 이것도 띄어쓰면 되겠네요. 한층 더라는 말이랑 바꿔서 의미가 되면 부사인 거야. 자, 그 다음 조사. 요게 중요한 포인트. 조사는요, 조사의 의미로 쓰였다 하면은 붙여 쓰는 건데 무엇에 비해서 라는 말에 의미가 통하면 조사인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얘만 한번 봅시다. 그는 그 책을 처음 보다. 이건 뭐야? 눈으로 보는 거. 보기, 보다.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사지. 그러면 띄어쓰는 게 맞겠네. 기억.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나보다 2살 위다. 이 보다는 뭐예요? 자, 2번의 뜻이야? 3번의 뜻이야? 그렇지. 나랑 비교했을 때 보다라는 거야. 비교하여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보다 3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조사잖아.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게 맞아. 리을이 맞겠네요. 자, 그는 자기부터 더 용감해져야 한다고. 더랑 바꿔서 의미 성립되지. 부사입니다. 그러면 띄어쓰는 게 맞겠지. 그러면 기억, 리을, 미음. 기억, 리을, 미음. 답은 2번. 이렇게 해결 가뿐하게 하고 오늘의 메인 디시 먹으러 가겠습니다. 짠! 자, 드디어 독서 지문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수능까지 아마 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독서 지문을 만나게 될 텐데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독서 지문의 세트가 바로 이런 구성입니다. 어떤 구성이냐? 주제통합이라고 이름하여 이름 붙었는데 가와 나 더 비교적 읽을 양이 많은 거지. 그래서 학습자인 우리에게는요, 되게 부담스러운 녀석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가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패턴만 좀 기억을 해두면 나름대로 예측하며 읽기가 가능해요. 보세요. 일단 이 글은 제가 이제 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첫 번째는요, 가와 나가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글이에요.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가는 비판적이야. 나는 되게 우호적이야. 그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가를 바탕으로 가의 어떤 개념어를 막 풀어주고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자, 그걸 알아야 나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 하는 구조로 가와 나가 연결되는 글이 있습니다. 자, 가에 많은 정보를 주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게끔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가와 나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토지 제도에 대해서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 가에는 A라는 학자, 나에는 B라는 학자. 이렇게 주로 대등하게 병렬적 구성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제도의 과거 모습과 현대 모습과 같이 시간의 흐름을 다루고 있는 그런 형식의 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주제통합의 구조인데 지금 우리가 16번에서 21번 세트에서 다룰 요 사회지문은요. 두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가에서 좀 낯설 것 같은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딱딱딱 해줘요. 그리고 나에서는 너 그거 알지? 라는 전제로 이제 설명을 풀어나갑니다. 아, 이거구나.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같은 날 시험 우리 쳤죠. 3학년 9월 모의고사에서도 주제통합 당연히 나왔고요. 아예 한 문제 단독으로 요 구성 관계 파악했니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글 구조적 측면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부터 계속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필기 여러분 해두셨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 세트 먼저 보겠습니다. 발문을 가볍게 보면요. 16번은 가나에 대한 설명에서요. 보면 뭔가 복합적일 것 같았는데 막상 문제는요. 선택지는 가는 이렇고,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가와 나가 엮인 건 마지막 5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각의 글 구조 제대로 파악하고 세부 개념들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17번 정도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매오라고 하죠.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 있는데 17번 이런 거 좀 세밀한 독해가 가능했어야 됐다. 일치불일치 사실적 사고를 물어보는 거긴 한데 특히나 사회 중에서도 이 법과 관련된 지문은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정말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다른 의미가 돼버리고 막 이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세부 정보 잘 파악하는 것들도 꾸준히 연습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다. 자, 그다음 18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지만 굳이 뭐 이 우리 독서 지문 제가 오늘 다루는 두 세트 중에서 좀 매력적인 문제는 17, 18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번은 가 이유 추론하는 문제도 늘 빠지지 않는데 이유 추론은요. 일단 키워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접근해보면 될 것 같고요. 20번 사례 활용, 사례 적용 문제인데요. 요것도 제가 꿀팁이 있으니까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자. 자, 가 먼저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단별로 항상 기억해야 돼. 자, 결국에는 한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첫 번째 문단 저작권법 어쩌고저쩌고 법이 나왔구나. 자, 저작물 이란이라고 나왔지. 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시작점에서요. 무엇이란이라고 개념정이 나오면 키워드입니다. 자, 지금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저작물은 도대체 뭔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래. 아, 저작물은 또 다른 말로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구나. 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창작성이 있어야 돼. 중요한 건 강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창작성이란 얘기 다시 받아주네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예요. 이런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하네.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무엇을 담는 것, 개성을 담아야 함을 의미한대요. 창작물, 개성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창작성, 개성. 자,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대. 우리가 창작하다 보면 우연히 비슷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게 베낀 게 아니야. 내가 이거 스스로 독자적으로 창작한 창작물이야 라고 하면 보호받을 수 있대요. 아, 저작물의 핵심 키워드는 일단 개성, 창작성 이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 키워드 잡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 문단에서는 무엇을 설명해 주냐?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뭐라고 한다고?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자, 이 문단에서 2차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2차 저작물이 뭔지에 대해서 너 이해했니? 물어보는 건 정말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가 된 일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이 문단의 키워드는 2차 저작물이야. 1문단에서 저작물이란 이런 거고 그 중에서 이제 2차 저작물이 뭔지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 받아내고 있구나. 자, 이러한 2차 저작물이 되려면 봐, 여러분. 2차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냐?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된대. 일단 첫 번째는 얘가 2차라는 말이 붙으려면 원저작물이 있어야 돼. 그걸 기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기초로 번역을 하든 편곡을 하든 변형을 하든 각색을 한다는 거지. 자, 또한 대등하게 이어집니다.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은요.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돼야 된대. 자, 소설을 기초로 하는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준 거지. 소설이 원저작물이고 이걸 기초로 만든 영화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뭐라고 해요? 그렇지, 2차 저작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2차 저작물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실질적 유사성을 갖춰야 된대. 그래서 영화의 사건 구성,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이런 게 소설과 뭘 갖춰야 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유지하여야
한다. 아, 2차 저작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저작물의 사회 통념상 널리 통하는 개념, 통념이라고 해요. 이거 키워드라기보다 완전 기본 어휘. 이거 모르면 앞으로 독서 지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저작물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 또 나오네요. 이걸 부과하여야 한다. 근데 소설을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이건 여러분 2차 저작물이 될까 안 될까 알려줍니다.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은 복제물에 거의 가깝다. 그건 2차 저작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기 어렵다는 거야. 자, 반면에 소설을 원저작물로 하여서 이를 각색한 후 영화로 제작한대. 각색을 거쳤어. 각색. 그러면 이 영화는 우리가 뭐라고 인정할 수 있다? 2차 저작물이 된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뒷부분은 앞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예시입니다. 자, 2차 저작물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원저작물 베이스, 그리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실질적 유사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2차 저작물이니까 저작물은 뭘 갖추고 있어야 돼? 창작성이 있어야 되지. 이해돼요? 자, 이제 마지막 3문단 가볼게요. 자, 만약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2차 저작물이 아니라, 왜냐? 요건을 못 갖췄잖아.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원저작물과는 다른 독립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3문단에서는 이제 저작물 중에서도 독립저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 그럼 다시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별하는 뭐를 알려주고 있어? 기준 알려주고 있네요.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있다. 기준 알려줬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있으면 2차적 저작물이야. 그리고 없으면 독립저작물이야. 이렇게 나누나 봐요. 자, 보세요.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뜻풀이 해주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는 거지. 자,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거야.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는 문장이네. 자, 일반적으로 2차 저작물의 경우는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지만 독립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문단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자, 2차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의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다 읽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요. 16번에 1번, 2번 정도는 우리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통합이라는 지문 세트를 여러분이 좀 제대로 온전히 구성을 느끼게 해주려고요. 바로 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아갑니다. 자, 지금 저작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기초 지식으로 알려줬고요. 나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저작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끔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와요. 자, 보세요. 저작권이란 바로 시작하지. 첫 문단에서 처음 딱 시작하는 그 파트는요. 무조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하나 보다. 저작권. 여기까지 딱 잡고 이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볼 겁니다. 자,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래. 어떤 걸 창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신이 그 창작한 뭐 소설이면 소설,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그런데 갖는 권리래요. 우리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온다. 보세요.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돼 있지. 여러분 이 21번 문제가 바로 어휘 문제인데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실은 실시간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으면서 바로 파악해야 그 문맥적 의미를 대체했을 때 답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 안 그러면 21번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잖아? 다시 이 부분 올라와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21번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나왔어. 결국에는 저작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저작권은 요렇게 나눌 수가 있대. 이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기준을 세워서요. 종류를 나눈다라는 거야. 종류를 가른다라는 뜻이지. 그럼 여러분 21번에 답 몇 번이 돼요? 그렇지. 1번이 되는 거야. 21번에 분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됐지? 자, 이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는요. 변별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그건 21번 나중에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저작 인격권은 그러면 이제 나눈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저작 인격권은 뭐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라는 거야. 아, 이건 저작 인격권의 특징을 그냥 단순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요 부분은 인격권은 이라고 딱 밑줄 그어놓고 혹시라도 선택지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 찾아와야 되겠구나. 내가 네모박스든 괄호에 밑줄이든 나만의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저작자가 사망한 뒤라도 유족 등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건 이 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럴 수 있대. 포인트는 뭐다? 별표입니다. 이와는 달리 요런 부분 놓치면 안 돼. 지금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나누고요. 저작 인격권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이 담화 표지 이와는 달리 이후에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합니다. 저작 재산권은 됐지. 자, 비교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야. 이거 이제 막 내 재산을 내가 재산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저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나 저작권 침해 당했어. 뭐 이런 경우 많이 있다는 거지.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바로 저작 재산권이고요. 얘는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뭐는 양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작 인격권은 요런 지점들 여러분이 이와는 달리를 기점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눠서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문단을 읽었거든요. 1문단이네. 1문단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도식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보다. 그런데 이 저작권을요, 나눴어요. 분류했어요. 어떻게요? 저작 인격권과 그리고 이와는 달리라는 요 지점으로 서로 다른 지점 얘기했었고요.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양도가 되지 않고 양도가 된다. 뭐 이런 부분 우리는 뽑아낼 수 있고요. 이 저작 재산권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권리들이 있대. 그런데 그 또 다른 권리들을 한 번에 다 양도할 수도 있지만 나눠서 요것만 양도할래, 요것만 양도할래 해서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대. 그 얘기를 지금 1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2문단 넘어가도 될까요? 자, 요 판만 잘 짰으면 2문단부터는 아주 쉽게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 아, 이거 뭐야.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죠. 내가 이런 부분들 내 경제적으로 어떻게 침해를 당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저작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봐. 자, 이들 권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대. 여러분 어렵죠? 법지문은요. 이런 용어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 네모박스를 분명하게 딱 쳐둬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문단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보세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내가 어떤 소설을 만들었어. 그걸 원저작물이잖아. 그걸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얘기한대요. 그 권리도 원저작자가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지? 자, 여러 권리 중에 지금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구나. 이거 놓치면 안 돼. 계속 가보세요. 자, 만약에 이게 법 지문 어려울까 봐 예를 또 계속 들어주는데 상황 보세요. 누군가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 이건 뭔데? 2차적 저작물이지. 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게 된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권리가 있는데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네가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 내 권리 네가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요 읽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저작재산권에는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방금 이 문단에서 다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거야. 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요. 원래 이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권리라고? 그렇지. 이 권리는요. 원저작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원저작자가 양도할 수는 있겠지. 다른 사람에게. 자, 원저작자의 권리. 요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놓치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누군가가 2차적 저작물을 생산을 했어, 만들었어, 그걸 막 이용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지. 그 얘기를 이 문단에서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3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문단은 이제 또 문제로 나와 있는 가가 나와 있는데 요 가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문제가 나왔어요. 19번에. 자, 보세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방식 취하고 있네요. 자,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2차적 저작물이 뭐니? 이건 가에서 다 설명해줬어요. 기본 배경 지식 개념으로. 자,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유를 쭉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물어봤지. 허락받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를 받을 수 있니? 보니까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딱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 요런 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허락을 받지 않은 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별개의 권리라는 거야. 2차적 저작물이 딱 생산이 되잖아.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래서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딱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어떤 것이 무엇과는 별개로 단독적으로 이런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적 독해를 잘 못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출제자의 입장이 된다면 그거 단독적으로 그런 권리를 갖는 걸 놓쳤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2차적 저작물이 딱 나왔어, 이 세상에. 그런데 원저작자가 소설가야.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저작물인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2차 저작물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원저작자인 소설가의 허락을 안 받았어. 그것과는 별개로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영화,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저작권이 저작권 보호를 해준다는 거야.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오케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라면요. 요 3문단까지 딱 읽었을 때 요렇게 필기를 해두겠어요. 자, 원저작자의 권리는 이걸 작성하는 권리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if, 영어를 좀 씁니다. 만약에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2차적 저작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저작권 보호 받는다라는 거야. 별개로 요 지점 포인트였어요. 자, 갑니다. 이제 4문단이네요. 다만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도 잘못이지. 그래서 그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렇지, 원저작자의 무슨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됩니까? 원저작자의 권리 아까 뭐라고 했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했지. 2차적 저작물을 원래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어. 그걸 작성할 수 있는 건. 근데 허락을 받든지 뭐 양도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 절차 없이 내 마음대로 활용을 했다고. 그럼 당연히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하는 거 맞죠? 그러면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대. 자, 그러므로 요런 뒷부분, 그러므로 앞에서 내용 쭉 언급한 걸 정리해 줍니다. 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이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는 거야. 허락을 받고 2차적 저작물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다고 했지.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고 부분을 양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양도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양도받은 사람한테도 허락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을 합치면요, 어쨌든 내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 우리 이제 가를 통해서 저작물이 뭔지 다 알잖아, 맞지? 자, 원래 있던 거 그걸 바탕으로 이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후에 여기까지도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서요. 포기할래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해 안 될 거 알고요. 이 출제자들도요. 밑에서 다 예를 줍니다. 자, 예를 끌어와서 보면요. 원래 내가 소설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누가 2차적 저작물 영화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 영화가 잘 된 거지. 영화를 보고 또 이 2차적 저작물을 바탕으로 누가 또 연극을 만든 거야. 그건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걸 제작하는 경우라면 이 사람은,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죠. 자, 소설을 각색한, 여기서부터는 예입니다.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한다고 할 때, 이제 이해되지? 그랬을 때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뭐냐?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디귿을 작성하려는 사람은 여기랑 여기에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나에서 중요한,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했을 포인트가 3문단, 4문단 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 번만 다시 이 화면, 그 칠판, 제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요. 보세요. 그러면 저작권이라는 게요. 크게 요렇게 나뉘는 거야 라고 1문단에서 얘기를 해줬고요. 이 글 구조가 참 잘 짜여진 글인데요. 이 저작 재산권이란 것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권리가 있다? 그 권리 중에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 문단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원래 저작물을 가진 원저작자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권리는 원저작자의 권리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내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려면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잘못하는 거죠, 이거는.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경우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이 저작 재산권인 이 권리를 침해한 건 맞아. 맞죠? 그 침해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새롭게 만들어진 이 2차적 저작물은 허락받지 않은 누군가 이 사람이 만든 걸 거 아니야. 그 저작물은 그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가 포인트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겠습니다. 조지점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보세요.
16번은요. 이제 글 구조적 측면으로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가를 먼저 봅시다.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 2문단이었죠. 독립 저작물 3문단이었죠. 이걸 뭐하고 있다?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으면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과 이 시장적 경쟁 관계가 없으면 독립 저작물. 이거 얘기하고 있죠.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자, 가는요. 예시를 활용하여 우리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 예시를 중간중간 많이 줘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자, 2차적 저작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아까 몇 문단에서 얘기해주고 있었어. 가의 2문단에서 소설과 영화 예시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었죠. 자, 나는 차이점을 밝히며 저작 인격권과 보세요. 저작 재산권을 구별해서 우리 가지를 요렇게 뻗어서 구조도 그렸잖아. 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했냐, 뭐 양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쭉 다뤄줬었습니다. 이와는 달리라는 게 그 포인트였어요. 자, 오케이. 자, 나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하여 일단 질문 바로 답하는 부분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아까 4문단에서 여러분 3문단이네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했어요. 받을 수 있다라고. 이건 맞아. 묻고 답하는 방식은 나왔어.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 경우 1, 경우 2, 경우 3 이렇게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나요? 아니? 안 하고 있어. 이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요. 이거 별개의 권리로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요 앞에서 흥분하면 안 됐어요. 요거 뒤까지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자, 가하나는 모두 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용어 설명하고 있죠.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오케이. 17번 갑니다. 자, 가나의 내용일치 불일치인데 요거 제가 일단은 별 하나 준다고 했지. 법은요. 사실적 사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 지문은 꼼꼼하게 읽는 거 중요해요. 자,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되어 보호받는다? 우리가 아까 차이점 이와는 달리 중심으로 봤잖아. 저작 인격권은요. 사망 즉시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양도 안 돼요. 자,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이건 뭐냐? 여러분 잘 봐봐. 요거 지금 2번이 매력적인 오답인데 답은 아니에요. 보세요.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야? 2차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저작권을 갖겠지. 그런데 여기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래 누구의 권리였다고 했어? 아까 나의 3문단에서 이건 원저작자의 권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갖는 거? 아니죠. 이해돼요?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가 돼. 왜냐? 그걸 허락받든 안 받든 일단 만든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주의했었어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원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여러분 2차적 저작물로 봅니까? 아니지. 아까 우리 가에 몇 문단이죠? 2문단에 나와 있었죠? 얘를 가지고 복제물에 가까운 경우는 인정 안 했어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아까 가의 1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직접 독자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한 거라고 본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없다가 아니라. 자, 이건 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누구한테 있는 권리라고? 여기 보세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요. 그렇지. 원래는 원저작자의 권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 권리는요. 저작재산권의 여러 권리 중 하나고 저작재산권의 여러 권리는요.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하나의 권리를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나에서 그랬었지?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본다면 5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래는 원저작자에게 있지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원래는 원저작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가지를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권리였어?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 중 하나잖아.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뭔데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나와 있었지. 요 단계를 거쳐야 돼서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적절한 것. 결국에는 이 권리가 상위 권리가 무엇인지를 가지치기를 잘 따라왔냐 이걸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8번도 유사한 흐름으로 이제 꼼꼼한 독서, 세밀한 독서를 요구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일단 기억은 뭐냐? 원저작물이야. 기억은 원저작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요. 이거 소설로 여기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자, 니은은 뭐냐면요. 2차 저작물이지. 2차 저작물. 자, 여기서 예를 든 건요. 영화입니다. 자, 디귿은 뭐냐면요. 이 2차 저작물을 기반으로 또 만든 또 다른 2차 저작물이지. 또 다른 2차 저작물.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를 발판으로 만든 연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보니까 쉽게 눈에 들어오지.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기억의 저작자와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니은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니은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원저작자의 권리이자 이걸 2차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잖아.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작성권인데 이건 원래는 원저작자가 갖는 거지만 양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다를 수도 있죠. 양도하면. 오케이? 요 과정 거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니은은 기억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으로 본다. 니은은 기억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으로 봐. 그래서 얘를 2차 저작물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죠. 이건 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 자, 니은과 디귿의 관계만 떼놓고 본다면요. 얘를 바탕으로 얘가 창작된 거기 때문에 얘가 원저작물의 입장이고 얘가 2차 저작물의 입장인 거지. 요 둘의 관계는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디귿은 기억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그렇겠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2차적 저작물이 가지는 요건이 됩니다. 맞지? 이것도 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5번 니은을 작성할 때는 디귿과 달리 일단 빼. 자, 디귿과 달리는 나중에 판단하고요. 니은 2차 저작물을 작성할 때는 기억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 있다. 아까 허락받을 필요 있다고 했죠. 자, 디귿과 달리입니까? 아니지. 또 다른 2차 저작물을 만들 때도요. 그 문단에 바로 나와 있어. 역시나 허락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 허락 다 받아야 돼. 됐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과 달리가 틀렸어요. 답은 5번인 거야. 18번에 나머지는 괜찮은데 매력적인 오답은요. 1번 됐을 것 같아요. 자, 1번 답으로 선택한 친구들은요. 내가 이 관계, 이 양도를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 관계를 혹시라도 놓치진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어렵다고 하는 17, 18 끝냈고요. 이제 19번, 20번, 21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봐봐 얘들아. 가의 이유가 뭐였니? 하고 딱 봤더니 가는요. 나의 산문단에 나와 있어. 저작권법 5조 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왜? 저작물 걔가 왜 보호 대상이라고 했지? 아까 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바로 창작성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 우리 읽었잖아. 가의 1문단에서요. 이 창작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2차 저작물 인정하고 2차 저작물도 보호를 해주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유를 추론한 가장 적절한 것 하나 핵심 키워드 들어있는 3번 이렇게 가는 거 무리 없이 여러분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헤매면 끝납니다.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고?
원저작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 유사성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에서 다 틀리는 거야. 어긋나는 거야.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창작했기 때문에 보호해준다고? 그 무슨 관계야? 자, 원저작물에 비해서 예술적 수준이 높다고? 이런 얘기 어디 나왔어? 저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지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허락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아까 침해 여부가 나왔는데 그거 관계 없잖아 지금. 보호해주냐 마냐를 가지고. 자, 그래서요 19번은요 키워드 창작성이었습니다. 20번 잘 봐. 얘들아 20번은요 사례 적용 문제인데 사례가 구구절절할수록 우리한테는 땡큐야. 길수록 좋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길면 이 각각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요 일단 첫 번째 사례 보세요. A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 기존 가요를 편곡한 사람이야. 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A는 2차 저작물 제작자. 저작물 제작. 자, 그 다음에 A의 친구는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B를요, 우리는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례는요, 그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키워드 바꿔야 됩니다. 자, B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그렇지. 원저작자야, 원저작자.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편곡한 겁니다. 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었다. A는 편곡은 허락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가볼게요. C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평소 관심 있던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얘가 본 거야.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어. 자, 그런데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B예요. 그러면 C는 어떤 사람이야? 그냥 이 사람은 공유한 사람이다. C는요, 2차 누군가가 만든 이 한글 자막, 2차 저작물을 그냥 공유한 사람이야. 이용한 사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C는 2차 저작물 이용자. 이렇게 일단 제가 이해하기 쉽게 써볼게요. 이용한 사람, 이용자고요. D가 누구냐? 요게 중요한데 D 한번 봅시다. D는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사람이다. 원래 있던 무엇을 번역한 거야. 번역 들어갔죠.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낸 거야. 원 저작물은 영어 자막입니다. 영어 자막이 원 저작물인데 요걸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2차 저작물 만든 사람, 작성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 A, B, C, D 요거 일단 여백에다가 먼저 쓰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C에게 권리를 주장했는데 하지만 이 D가요.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 여부가 나와.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C는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대. 다만 저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가정한대요. 됐지? 고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이제 선택지가 시키는 대로 가보자.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잘 봐. B는 누군데? 원저작자거든? 이 B 말 대신 원저작자를 바꿔봐. 원저작자는 2차 저작물 있죠. 얘가 편곡해서 올린 이 곡,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자, 보세요, 여러분. A가 편곡해서 블로그에 올린 이 곡을 다른 말로 우리 지문에 나온 말로 바꾸면 2차 저작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당연한 거죠. 이해돼요? 지문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아주 단순한 문장이 돼버려요.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계속 찾고 있습니다. 갑니다. 2번, 3번 한번 봅시다. 2번. 자, 영어 자막의 저작자, 이 말을 바꾸면요. 원저작자입니다. 원저작자. 영어 자막 원저작자는 D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왜냐? 이 D가요.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썼잖아. 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문에서 말하고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2차 저작물을 창작해냈으니까 이건 원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작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침해를 당한 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요. 기존 가요와
그리고 영어 자막, 얘네들은 원저작물이잖아. 얘네들은 원저작물로 볼 수 있겠군. 뭐야? 우리가 이해한 그대로 읽어주고 있네요. 3번도 오케이. 자, 4번 가봅시다. A는 C와 달리, 자, 일단 달리 빼고요. A 먼저 판단해 볼게요. A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한 사람입니다. 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겠군. 여러분, 일단 A는요, 2차 저작물 자기가 마음대로 편곡했어. 허락 없이. 그러니까 침해한 거 맞지? 2차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자가 갖고 있는 이 권리 침해한 거 맞지? 그럼 C와 달리인지를 봐야 되겠네? C는 누구지? C는요, 2차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이지. 자, C는 그냥 이용만 한 거지 자기가 뭔가를 저작물을 창작하고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성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C와는 달리라고 하면 성립이 되는 거네요. 자, 답은 몇 번이냐? 5번인데요. 보세요. B와 D는 모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것이겠군. 일단 B는요, 원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B의 입장에서는 얘가 허락받지 않고 편곡을 했기 때문에 침해당한 거 맞습니다. 맞지? 그런데 D는 누구냐? 얘들아, D는요, 2차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만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오히려 원저작자의 이 권리를 침해한 사람인 거지. 이 D가 침해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됐죠? 요 상황만 제대로 잘 이해했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주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21번은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결을 했었죠. 그런데 이 실시간으로 해결을 하면서 제가 다른 단어들은 그냥 쭉 떠보시고요. 답은 분류 1번이 되겠지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종류를 이렇게 나누는 것 분류가 되겠지만 요 변별 정도는 알아두세요. 뭐가 진짠지 가짠지 너무 비슷해서 변별하기가 어려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변별이라는 건 옳고 그름 혹은 뭐 진짠지 가짠지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가려내는 것, 그걸 변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말 쓸 수 있고요. 나올 법한 어휘이기 때문에 분류, 변별 정도는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간 해결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트예요. 인문 지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문제 풀고 말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지문에 담긴 내용 이걸 좀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었던 좀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한 그런 지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글 구조 중심으로 분석을 하되 독서 지문에서 우리가 맡아야 할 냄새는 어떤 힌트를 안고 오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먼저 문제를 훑어보겠습니다. 22번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이런 형식 종종 나오는데요. 일치불일치 문제의 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있냐 없냐 각 문단별로 찾아내면 돼요. 자, 그 다음 23번의 경우는요. 어떤 대화를 쭉 나눴는데 포인트는 B야. B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프로문 뭐라고 얘기했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왔죠. 여러분 별표 하나 붙일게요. 어떤 인문지문에서요. 학자, 어떤 학자나 뭐 철학자, 심리학자, 전문가, 누군가가 나왔어. 그 사람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을 묻는 문제가 계속 겉에 모양만 조금씩 바뀌면서 나올 거야. 근데 그때 포인트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뭐 최서희는 어쩌고 저쩌고, 프롬은 어쩌고 저쩌고, 그는 또는 뭐 그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 있지. 자, 이런 표현들은 무조건 출제 요소가 된다. 선택지 한두 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문장들이 나와 일단 밑줄, 중심, 내용일 가능성 매우 높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23번이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그에 해당하는 프롬이라는 이 학자의 주장을 제대로 찾아봐 라는 문제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24번 문제는요.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고요. 기억, 니은은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각 문단에 나눠져 있지. 그러면 이 각각이 기억이 들어있는 3문단, 니은이 들어있는 4문단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들 비교하는 문제, 단순 일치 불일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자, 25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 또 다른 누군가의 주장을 주고요. 그거랑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라고 하는 인문 영역에서는 굉장히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보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행복에 대한 얘기구나. 자,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자, 현대사회에서의 행복에 대해 고찰한, 깊게 탐구한, 깊게 생각한, 연구한 철학자 에리히 프롬. 사람 이름 나왔죠? 학자 이름 나왔죠? 요 사람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 찾아가면 돼. 자, 에리히 프롬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행복이란 요게 주제입니다. 지금 문제랑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에리 프롬과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 연결된. 대학교 1학년 때 딱 첫사랑을 시작할 때 너무 이 몽글몽글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야. 제가 그때부터 막 시창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점에 갔는데 사랑의 기술 이런 제목의 그런 책이 딱 꽂혀 있는 거야. 사랑의 기술? 너무 알고 싶잖아. 매력적이잖아. 바로 샀죠. 이분의 책이었어요. 어찌나 깊던지 그 시절 20살의 저는 이해를 다 하지 못하고 내려놨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이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문단 들어가 볼게요. 1문단은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가볍게 도입한 거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게. 자, 2문단.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자, 프롬은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자,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파악했대. 이성 중요하다. 자, 그에 따르면 이런 표현 나오죠, 여러분. 자,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 고독 이런 걸 느낀대요. 자, 이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다. 프롬은 인간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자, 결국에는 인간이 지향하는 점은 합일이래요. 세계와의 합일. 그런데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 우리는 키워드 행복을 잡았기 때문에 이 프롬이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행복이라는 건 세계와 합의를 이룰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하고, 자, 이 구분하고라는 말이 딱 나오면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읽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이성으로 인지한대. 그러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은 고독, 여기에 보면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고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합의를 추구하는데 합일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래.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이 행복감을 느끼는 합의를요, 인간이 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요 관계, 요렇게 가지치기를 해야겠네. 인간이 세계와 맺는 요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나눴대. 제가 여러분이라면요, 읽으면서 요렇게 두 가지 키워드는 가지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 발문 먼저 읽을 때 24번의 기억, 니은이 이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자, 다시요. 자, 구분하고 어떤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요게 2문단 끝인데 그럼 예측해 볼까요? 3문단은 어떻게 흘러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지.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소유적 실존 양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확인했죠? 자, 요 부분은 이제 특징을 체크해야 돼.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떤 물건,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이런 방식이래요. 자,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소유가 중요하겠지. 소유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다. 하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대요. 봐. 자, 이 기억 부분 소유적 실존 양식의 키워드는요, 감각적 욕망 충족, 탐욕 이런 키워드야. 자, 자신과 세계와의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롬에 따르면 중요하죠. 자, 이러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 일으킬 수밖에 없대요.
지금 제가 세모로 친 게 다 일맥상통하는 키워드들입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렇게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 이런 권력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뭔가 여기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거 알겠죠? 이 프롬에 따르면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느낌 안고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프롬은 이런 소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유를 통해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비판했대요. 봐. 최소 한도까지는 오케이, 인정. 그러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과한 이 집착적 욕망 자체는 비판했다는 거야. 자, 프롬이 보기에 이러한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다, 포화점이 없다라는 말을 바꿔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충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자,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의 충족감을 줄 수 없으면 풀어서 설명해줬죠. 글을 읽다가 뭔가 좀 낯설어, 잘 이해가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뒤에 다시 풀어서 쉽게 설명해 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충족감 줄 수 없고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래. 그러면 결국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거야. 최소 한도만, 필요한 최소 한도만 인정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4문단 가볼게요. 그러면 4문단은 당연히 예측해보세요. 뭐에 대한 얘기 하겠어요? 그렇지, 존재적 실존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A가 아닌 B입니다. 자, 요 B의 중요한 방점이 찍힌다라는 거야. A가 아니라 B, 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했대. 이게 좋다고 봤나 봐요. 존재적 실존 양식은 뭐냐? 소유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 합일하는 것. 합일이 곧 아까 1문단에서 행복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프롬은 또 나오네요. 세계와의 합일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대요. 이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생산적이라는 이 말은 쓸모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 써두세요. A가 아니라 B, 이거 냄새 맡아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A가 아니라 B라는 것, 선택지 하나로 무조건 나온다. 이거 하나 붙일게요. 무슨 말이냐면 B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선택지예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 매력적인 오답으로요. A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번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출제자가 지문을 작성할 때 썼다는 건 내겠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생산성이라는 게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B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뭔데?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 이게 키워드라는 거야. 생산성을 다른 말로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어렵지?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굉장히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거 능동적인 거라고 봤다는 거야. 바람직하다고.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낌으로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요, 봐. 불안이라는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고요.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울 수도 있고. 이게 결국은 행복이야. 아까 앞선 문단과 느낌이 다르죠. 결국엔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작용이 일어나서 행복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다시 그 다음 문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양식에서는 기억과 니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그리고 지식, 사상 등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지식이나 사상, 요 가운데 점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또 예를 들어서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이라는 걸 예로 들어봤더니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은 이게 권력 추구의 수단이지만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은요, 내면의 능동적 작용이거든, 학습도. 그래서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소유보다는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프롬은 이제 아까 1문단에서 이제 물음을 던졌던 거야. 현대인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 있지만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감각적 욕망, 고독, 불안 다 별로야. 맞지? 아까 우리 세모로 다 표시했잖아. 자, 이렇게 물음표. 자,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야?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사회. 원인은 뭐야? 이런 것도 선택지로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표현이야. 사회가 문제야, 사회가. 소유지향적인 사회가 문제야 라고 원인 진단했습니다. 자,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이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대.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소유지향적인 사회가 문제고요. 그럼 개인의 차원으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문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요. 사회 변혁이 필요해. 요거 필요하다고 외쳤고요. 역설했다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정말 소리 높여 외쳤다, 강조했다 요 정도 의미. 힘주어 말했다. 자, 그는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서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대. 그럼 실존 양식을 결정짓는 것은 사회의 구조, 규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마무리. 이처럼 프롬은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고찰하고 깊이 탐구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로 평가받는다. 끝났어요. 자, 핵심적인 글 구조 다 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바꾸면 요 내용 윗글에 있니 없니 되잖아. 자, 22번. 1번.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원인.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 6문단에서 소유지향적인 사회가 원인이다 라고 원인 진단했어. 6문단. 자, 프롬은 실존 양식에 따라서 학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봤어. 이거 5문단에서 권력 수단, 추구의 수단인지 또는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인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죠. 자, 프롬은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이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어. 차이점이야. 왜? 왜 이성을 가지지?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읽었지만 이런 내용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없는 내용입니다. 자, 프롬은 사회의 주된 실존 양식을 결정짓는 요인. 이거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었잖아. 뭐가 원인이었어요? 그렇지. 사회 구조와 규범이라고 원인 찾아냈죠. 프롬은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이 타인에게 호의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봤냐? 무엇 이유를 말할 때는요. 때문이다. 이런 표지들 찾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4문단에 보면요.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존재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적이다. 같은 말이지. 나와 있잖아. 몇 문단에서? 4문단에서. 자, 이제 23번 넘어가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요. A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소유했거든? 행복했어. 자, 이처럼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다. 그 문제에 대해서 프롬은 가야. 여기 들어갈 가장 적절한 거 하나는 결국에는 프롬이 강조하는 주장이야. 맞지? 소유와 관련된 내용을 몇 문단에서 얘기했니? 찾아 들어가면 돼. 몇 문단에서 얘기했어? 3문단에 소유와 관련된 생각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적절한 것 하나, 확실한 것 하나. 소유 아예 필요 없어 라고 했어요? 아니지. 최소한의 소유는 인정하지만 그 이외에는 뭐라고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비판했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답 찾아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답은 2번. 보세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유, 최소한의 소유 같은 말이죠.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인정했다 같은 말이죠. 하지만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라고 봤어. 왜냐?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고 했어. 근본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라고 그 문단, 3문단의 제일 마지막에서 얘기를 했거든. 그럼 사실 나머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볼래? 소유물은 소유하고 있는 동안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므로 충분해진다 했어? 안 했어? 포화점에 다다를 수 없다. 포화점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유를 통한 행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머지 선택지는요. 이 프롬의 주장에서 다
빗나가고 어긋나고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 만족감을 얻거나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모든 소유의 방식, 모든 소유 부정하라고 했어. 최소한 인정한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 4번. 생존을 위한 소유는 필요하지만 요까지는 맞아요. 맞지?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는 세계와 대립을 유발하므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잖아. 자, 소유를 통한 행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처음 소유했을 때의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 최소한의 소유는 불가피하다고 했잖아. 됐지? 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아 있습니다. 24번 가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자, 기억은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소유적 실존 양식. 니은은 존재적 실존 양식이었어요.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에서 소유에 대한 탐욕. 이건 경쟁심 불러일으키는 요인. 산문단 통해서 그대로 확인했지. 세모 치면서 따라왔지. 자, 2번. 기억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권력 나왔고요. 소유의 충족감을 얻고자 하는 거지. 이게 행복으로 다다르는 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니은에서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은 보세요. 제가 냄새를 맡으라고 했잖아. 어떤 냄새? A가 아니라 B. 답은 3번입니다. 왜냐? 여기서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있는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능동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또 선택지가 나왔어요.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아니라고 했잖아. A가 아니라 B. 이 부분 놓치지 않았어야 해요. 니은. 4번. 니은은 상실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연결되죠? 이거 4문단에 나왔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상의 사물, 관념적 대상, 이거 5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있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건들과 지식, 사상 이런 것들이 관념적 대상에 해당되겠지. 자, 마지막 한 문제 갑니다. 보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윗글은 결국에는 프롬의 주장이 되는 거고요. 보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기에서는요. 인간의 본질 이성이라고 해서 프롬과의 공통점이야. 맞지? 자, 이걸 탁월하게 실현된 상태가 덕이고요. 덕이 제대로 구현된 게 행복이야. 자, 행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충족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그런데 찰나이며 지나칠 경우에 거부감, 너무 심하면 거부감을 줄 수 있어. 두 번째 행복은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 느끼는 정치적 행복이래. 자, 이때 인간의 덕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 개발되므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보기에 주장을 하는 여기 담겨있는 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마지막은 세 번째.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의 행복이고 이게 최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리하는 부분을 보면요.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1번, 2번, 3번이 다 필요하다는 거야. 1번 필요 없어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생에 이룩한 인격적 성숙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1번의 경우 1번, 2번은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프롬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행복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죠. 프롬의 경우도 사회 구조, 규범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6문단에서 얘기하고 있고 보기도 우리 동그라미 2번을 통해서 사회의 책임을 지는 시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프롬과 보기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의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해 라고 본 것. 사회적 변혁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건 우리 프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지. 6문단에서. 그런데 보기에서는 여러분 우리 동그라미 2번 친 거에 보면요. 개인이 사회의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느끼는 행복, 정치적 행복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보기에서요. 변혁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뒀단 말이야. 이 선택지가. 답은 2번. 공통점이 될 수 없어요. 자, 3번. 프롬은 궁극적인 행복이 내면의 능동적인 작용이라는 키워드 잡았었지. 저 보기는 최고의 행복이 뭐라고? 동그라미 3번이라고 표시했던 이성적 사고. 이 철학자가 느끼는 행복. 요거 얘기했습니다. 4번. 한 인간이 행복한지 알기 위해서 프롬은 세계와 합일 중요하다고 했지. 합일 추구한다고 했어. 자, 그리고 보기는 마지막 문장에서 인격적 성숙 여부 얘기했었죠. 자,
5번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풀으면 행복이 아니라고 봤었어요. 맞지? 그건 완전한 행복으로 갈 수 없어 끝끝내 라고 얘기했다면 보기는 1번, 2번, 3번의 행복이 다 필요해 라고 했고 거기에 1번이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 들어있었어. 지나치지만 않으면 돼 라고 얘기한 입장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나왔어요. 자, 우리 아주 긴 지문 2세트를 같이 해결했습니다. 진짜 끝났고요. 와,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2부에서 배운 꿀팁들 혼자서 반드시 정리해 보시고요. 3부로 넘어가서 곽동은 선생님과 재미있는 문학 수업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수능 국어 1등급을 향한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